보셈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선의 신분 질서의 변동이라는 주제로 조선이라고 하는 신분제 사회가 신분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랐는지 파악해보고 조선 후기가 되면 신분 질서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제상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조선은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성문헌법을 갖고 있었죠. 그 법제상으로 양천제, 양인과 천인 두 개만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고려와 같죠. 양인은 자유민으로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지닙니다. 천인은 비자유민으로서 천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개의 신분제도로 정착이 됐으니 이걸 반상제라고 합니다. 양반과 상민을 구분한다는 거죠. 양반과 상민을 구분한다. 반상제가 일반화돼 있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양반은 최고 신분층이죠. 과거를 통해서 고위 관직을 독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 이제 문과와 무과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반, 무반, 두량자, 양반. 처음에 이런 관직을 가진 사람들만 양반이라고 불렀는데 문반, 무반에서 양반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이러한 관직을 가질 수 있는 신분까지 그 가족들까지로 좀 확대돼 갑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양인이기 때문에 군역의 의무를 졌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해서 결국은 16세기부터는 양반들의 반발이 계속됐고요. 결국 1627년이니까 17세기 초반이죠. 17세기에 가서는 군역이 면제되기에 이릅니다. 중인은 중간 신분층이죠. 고려시대의 중류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인들은 기술관, 중앙의 서리, 그리고 지방의 향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배층의 하위 지배층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하위 지배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서얼들도 양반의 자식이지만 첩의 자식이었던 서얼들도 중인으로 취급받아서 중인들, 오리지널 기술관 중인들은 이들을 너희들은 중인이지만 서얼이다 해서 중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서얼은요, 서자와 얼자의 합성어인데요. 서자는 엄마가 첩인 엄마가 양인인 경우를 서자, 얼자는 첩인 엄마가 천한 신분, 노비인 경우를 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은 서자일까요? 얼자일까요? 홍대감, 홍판서의 아들이지만 엄마가 홍대감 땡 노비였던 홍길동은 얼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상민, 일상적인 사람들, 평민들을 이야기합니다. 대다수가 농민이죠.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졌고요. 수공업자와 상인은 농민보다 더욱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건 고려와 유사한데 특히 조선에서는 성리학의 나라,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다 보니까 수공업자나 상인들, 특히 상인들은 굉장히 좀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사치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성리학적인 경제관에서는 검소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자급자족적인 경제를 추구하다 보니까 상인들을 좀 무시했던 게 있었습니다. 양인이면서도 천한 하는 역할이 좀 힘든 사람들을 신분은 양인이지만 실양 하는 역할은 천인이다, 천역이다 해서 실양 역천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힘든 사람들이 있죠. 수군, 그 다음에 관청에서 자벽을 담당하는 조례, 형사, 나장. 요즘은 요즘도 힘드시긴 하죠, 형사들이. 나장, 그 다음에 지방 고을에서 잡일을 하는 일수, 봉수 업무를 담당하는 봉수꾼, 그 다음에 역에서 근무하는 역졸, 그 조세 운반하는 조업에 종사하는 조졸,
이런 사람들은 특히 힘들어서 이렇게 힘든 일하는 7개의 직업을 칠반천역이라고 했습니다. 천민은 대다수가 노비죠. 재산으로 간주돼서 매매, 상속, 증여가 됐다. 그 다음에 노비는 아니지만 백정, 광대, 무당들도 천민으로 취급받았다. 그리고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에 와서는 승려들도 천민으로 취급받아가지고 사대문 안에 출입을 못하게 하고 했었죠. 이러한 신분제도가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바뀌게 됩니다. 신분제도의 변화. 일단 양난 이후에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반이 되기 위해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이 두 번의 전쟁으로 국가 재정에 큰 차질을 입었던 조선 정부는 공명첩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신분을 올려주는 납속책을 실시하죠. 공명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빌 공짜 비어 있다라는 거죠. 이름 명자 이름 칸이 비어 있는 첩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뭐 성주 읍장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을 구미 시장으로 임명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름 누구누구를 임명한다는 이름 칸이 비어져 있죠. 거기다 이름만 돈만 주면 거기다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물론 이건 명예직이기 때문에 실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납속책, 돈을 받고 노비들을 평민에 속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돈을 납부하면 신분을 다른 데로 속하게 해준다. 납속책. 그 다음 족보를 사기도 하고요. 족보를 위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반이 늘어나게 되고 평민, 상민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또 이 양반들도요. 그 환관, 그러니까 환관이란다. 그 환국과 정쟁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그 자기들끼리 이제 막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소수의 양반들만 권력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향반이나 잔반으로 몰락합니다. 권력을 잡은 양반들은 권반이라고 부르고요. 권반. 향촌에서만 겨우 인정받는 사람들은 향반. 몰락한 양반은 찌꺼기 양반, 찌꺼기 잔, 잔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환국이 계속되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다 보니까 특정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죠. 일당 전제화. 이거 왜 이렇게 써지냐? 세워놓고 쓰니까 좀 이상하게 써지네요. 일당 전제화와 정쟁으로 대다수 양반은 소수만 권반이 되고 나머지는 향반, 잔반으로 몰락했다. 중인들, 특히 서울들은 3사의 관원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엘리트 코스 청료직이라고 부르죠. 이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집단 상소 운동을 펼치죠. 정조 때는 유득공, 박제가와 같은 중인 서얼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들의 노력은 철종 때 서얼 허통이라고 해서 서얼들도 청료직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죠. 그러자 여기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같은 중인인데 우리는 왜 안 돼? 바로 기술직 중인, 오리지널 중인들 있죠. 이 사람들도 대규모 상소 운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노비들은 전쟁이 나면 군사적인 공을 세우거나 돈을 모아서 납속 등으로 신분을 상승합니다. 하지만 가장 널리 쓰인 방법은 뭐니 해도 도망이죠. 도망가 버려서 신분 상승을 꾀합니다. 영조는 상민들 양반이 늘어나고 상민 수가 줄어들자 상민의 수를 늘려가지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 결과 노비 종목법을 실시하게 되죠. 노비는
종모, 딸을 종, 어미모, 어머니의 신분만 따른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아빠든 엄마든 한 명이 천민이면 곧 천민이다라는 일천즉천제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노비 종모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신분만 따라가게 되니까 아빠가 노비고 엄마가 양인이면 얘는 노비가 아닌 겁니다. 상민이 되는 거죠. 노비는 어떤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민이 되면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순조 때는 중앙관서의 공노비 약 6만여 명을 해방시켜줍니다. 물론 사실상 대부분 도망가 버려가지고 노비 대장에 노비들이 없는 거예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노비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음성적으로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을 양성화 시켜주는 거죠. 다 너희들은 이제 평민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갔던 노비들이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거죠. 별로 좋은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축하합니다. 양민이 되셨으니까, 상민이 되셨으니까 이제 세금 내세요. 군대 가세요.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 공노비는 이때 해방이 됐지만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신분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비제라고 하는 건 여전히 남아 있었죠. 공노비는 해방이 됐지만 사노비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양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